네, 안녕하십니까. 기초한국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었죠. 북방계통의 청동기가 들어와서 나타난 영향, 그리고 중국의 그 춘추전국 시대 때의 철기가 들어와서 나타난 영향, 그리고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한 사회를 군장사회라고 그랬던가요?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한 사회를 연맹사회라고 그러죠. 사회 발전 단계에서 군장사회, 연맹사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고대사회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성장한 고대국가, 이른바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와 통일신라 발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 때의 발전 과정에서의 특징적인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 발전 단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석기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그래요? 무리사회라고 그러죠. 무리사회. 신석기 사회를 뭐라고 했죠? 시족사회라고 그랬죠. 시족은 가족의 의미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시족이고요. 시족사회 다음 단계는 군장사회입니다. 군장, 치프. 그러니까 다시 하면은 계급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군장이라고 해석하고요. 수장, 족장 이런 의미로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장 다음에 뭐라죠? 연맹사회로 가죠. 연맹사회 다음 단계가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정리해야 될 부분인가요? 고대사회예요. 그러니까 고대 다음에 중세, 근세, 근대 이렇게 발전하겠죠. 그래서 무리, 시족, 군장, 연맹, 고대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리할 부분은 고대사회에 대한 얘기인데 연맹사회와 고대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 뭡니까? 라고 하면은 가장 큰 왕권의 강량 유무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맹국가는 왕 존재합니다. 근데 왕권은 미약했다. 근데 고대사회는 왕권이 강화가 됐다.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왕권의 강량 유무예요. 연맹국가에서 옥조동해는 연맹국가로 하지는 않죠. 철기 문화를 토대했지만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왕은 있지만 왕권이 미약했다. 왕권이 왜 미약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왕위를 선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대대로 세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고대국가는 왕위를 어떻게 했어요? 세습. 왕위 세습은 왕권 강화의 요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왕위가 선출, 그 단계는 어디예요? 세습인데 세습도 형제 상속에서 그 다음에 뭘로 가요? 부자 상속. 부자 상속 중에서 장자 상속.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요, 왕권이 점차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선출에서 세습인데 세습에서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에서 그 다음에 장자 상속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왕위를 선출했을까요? 지방의 족장들입니다. 족장들이 선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족장 세력들은 지방에 따로따로 독립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통치 형태상 중앙 집권이에요? 아니면 지방 분권이에요? 지방 분권이죠. 지방 분권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정리했었던 이 철기 시대 때 연맹 국가의 모습이에요. 근데 고대국가는 왕권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된 왕권에 이 지방의 족장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복속이 됩니다. 왕 밑으로 이제 줄을 세우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관료 제도가 정비가 되는 겁니다. 통치 형태상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방 분권에서 중앙 집권 이렇게 넘어가겠죠. 중앙 집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는 이꼴 무슨 사회다? 중앙 집권 사회 또는 고대 국가를 뭐라고도 그래요? 중앙 집권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왜 고대 국가라고 합니까? 라고 할 때 가장 큰 이유는 뭐다? 바로 이거죠. 왕권이 강화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가장 먼저 고대국가 이런 모습이 가장 먼저 성립된 나라는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2세기 고구려입니다. 누구 때냐면 태조왕 때예요. 태조왕. 그러니까 주몽에서 기원전 37년에 건국이 돼서 계속 내려옵니다. 고구려 왕들 다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중요한 왕들의 업적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고대국가 성립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가 언제냐면은 백제는 3세기 고이왕입니다. 고이왕.
그러면 신라가 언제냐 그러면은 4세기 내문왕제 때 고대국가 체제가 성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나라는 어디예요? 고구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제입니다. 이런 모습이. 마지막에 신라입니다. 신라가 고대국가 성립이 가장 늦은 이유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바로 신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폐쇄성.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죠. 지금의 경상도 영토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죠? 시족적 배타성입니다. 시족적 배타성. 이것이 가장 늦었다. 가장 늦었던 게 있다. 그래서 시족적인 배타성이다 그러면은 시족사의 흔적을 가장 많이 계승했던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시족사회는 어느 사회냐? 신석기 사회를 시족사회라고 그랬죠. 첫째 보시면은 무리사회 다음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족사회입니다. 시족사회는 지금의 가족이라고 그랬죠. 가족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식구죠, 식구. 식구는 배타적이에요. 가족은 아니면은 개방적이에요. 배타적이죠. 어떤 학생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은 개방적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의미의 개방적인 건 아니죠. 자, 어떤 의미에 여기서 배타적이냐라고 하면은 시족사회는 족외혼이에요. 족내혼이에요. 족외혼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가족끼리 혼인하나요? 아니죠. 민법상 우리가 혼인할 수 있는 촌수는 8촌입니다. 그러니까 8촌 이내 불혼이죠. 그 이전에는요. 동성동보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성동보인지를 알고 뭐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제를 하다 보면은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제 서로 마음을 통하고 그리고 혼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결혼합시다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성인 경우에 또는 동본인 경우에는 혼인을 못 합니다. 남녀 관계가 이제 깊어져 가지고 나중에 혼인할 때쯤 돼가 보니까 동성동본인 거예요. 혼인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5년 정도 이제 주기로요. 구제 기간도 좋습니다. 이 법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법이 이제 바뀝니다. 법이. 그래서 8촌 이내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 8촌은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8촌은 가깝습니까? 거의 남입니다. 남. 여러분 4촌만 한번 보세요. 4촌. 4촌만 해도 거의 안 만나면요. 남이에요. 남. 뭐 가족 행사에서 가끔 보면은 사촌끼리 만나는 경우가 있지요.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그 사촌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뭐 형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분 중에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거의 못 뵌 것 같아요. 지금 뭐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는데 돌아가셔서 못 뵌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살아 계시는데 또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몇 년 됐는데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촌과의 관계예요. 근데 8촌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곱하기 2예요. 그 밑에입니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모르거든요. 길 가다가 막 싸우다가 뭐 동성동본 족보 따집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8촌 이내만 아니면 혼인할 수 있다라는데 사실은 8촌은 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튼 그 시족사회, 신석기 사회의 족외혼의 그 풍습에서요. A 시족과 B 시족이 혼인하는 겁니다. 혼인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든다 혼인하자 해서 바로 혼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들면 혼인 준비를 하고 또 살림살이를 사고요. 뭐 집도 구하고요. 이런 과정에서도 파혼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인한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혼인한다라고 하면요. 그 가족으로서 가족이 일어나서 다 받아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배타적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족적인 배타성을 가장 많이 가졌던 나라가 어디예요? 신라입니다. 시족적 배타성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살펴볼 뿐입니다. 시족의 공동회의, 만장일치로 운영됐다는 뭐가 있어요? 화백하고요. 청소년 집단 뭐가 있습니까? 화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족사회의 흔적을 계승했던 신라의 요소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가장 늦었다. 그러나 최후의 삼국항쟁의 주도권 누가 잡는다? 신라가 잡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삼국통일로 신라가 마무리를 짓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죠.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고대사의 모습이 가장 먼저 성립된 나라는 어디예요?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신라다. 이게 지리적인 위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성기를 좀 보겠습니다. 삼국의 전성기 그러면은 어느 시기냐면 한강 점령 시기예요. 한강 점령 시기가 전성기가 됩니다. 그러면 삼국 중에서 한강을 가장 먼저 점령했던 나라는 어디냐? 백제입니다. 4세기. 백제. 누구 때냐면은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이고요. 두 번째로 고구려입니다. 3세기, 다시 5세기. 장수왕 때입니다. 고구려 장수왕 때가 되겠죠. 그래서 한강 상류까지 점령을 합니다. 한강 상류까지 점령을 하고 나서 이제 중원 고구려비를 세우기도 하죠. 그렇죠? 마지막 이제 최후의 한강 점령 국가는 신라입니다. 6세기 신라. 시기는 누구죠? 진흥왕 때가 됩니다. 그래서 한강 점령 시기는 곧 그날의 뭐다? 전성기다. 그래서 근초광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장수왕이라든가요. 진흥왕 때 업적은 여러분들이 고대과 왕들의 업적 정리하시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목적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던가요? 과거의 사실을 귀감으로 삼아서 후대에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리고 자아의 형성과 민족의식의 고치거든요. 이거는 교과서적인 얘기죠.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목적은 뭔가요? 역사 공부하시는 목적은? 그렇죠. 시험입니다. 시험. 합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시험 외적인 부분은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부분들이 출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생소한, 쉽게 뜬금없는, 또 지엽적인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OT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나와요. 왜요?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공무원 시험은 선발 시험이 아니라 탈락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우선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될 왕은 백제 근초왕, 고구려 장수왕, 신라 진흥왕, 이 업적을 살펴보시면 돼요. 한편 한강을 점령했다는 근거로서 근초광대 때 한강 하류를 점령하고 나서 요서, 산둥반도 쪽입니다. 일본의 규슈, 여기까지 진출합니다. 고대 상업 세력을 형성을 하죠. 이게 근초광의 업적이에요. 여러분들 자료에 근초광 백제 뒷장에 보시면은 백제 발전 과정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서, 산둥, 규슈 진출해서 고대 상업 세력을 형성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지도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근초광의 업적이고, 한편 장수왕 대 한강 점령의 근거는 뭐냐? 그러면은 말씀드렸죠. 중원 고구려 비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유일하게 한반도에 남아있는 고구려 금성문입니다. 우리나라 남아있는, 그래서 중원 고구려비, 공식 명칭은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충주의 지명 이름을 따서 당시 중원 고구려비 이렇게 하죠. 충주에 사시는 분들은요, 충주에 가면 충주 고구려비 박물관이 아담하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가까운 데 사신 분들은 한 번씩 가서 한번 눈으로 귀로 한번 보고 듣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원 고구려비 또는 충주 고구려비 이렇습니다. 원명칭 그렇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는요, 중원 고구려비라는 얘기보다는 충주 고구려비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나중에 한국사 능력 능력 시험, 검정 시험을 보시면서 시험 한번 보시겠죠. 보시면서 충주 고구려비가 일이 나오면은 이거 한국사 시간에 얘기했던 중원 고구려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진흥왕 때 한강 상류를 점령했다는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단양 적성비. 이 단양 적성비 어디 있냐면은 중앙고속도로 아마 상행선, 제 기억으로는요, 상행선 단양 휴게소가 있어요. 상행선 단양 휴게소가 있고요. 하행선 단양 휴게소가 있거든요. 상행선 쪽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휴게소 바로 위쪽 산입니다. 휴게소가 산 중턱에 있고요. 거기서 한 200m 정도 위쪽, 산 쪽으로 올라가면은 단양 적성비가 있습니다. 실제 그거고요. 원래 있었던 거고요. 거기서 바로 내려오면 남한강이 보여요. 남한강이 단양 그쪽으로 해서 남한강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최고의 구석지대 때 유적지에서 단양 금굴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곳입니다. 예. 혹시 나중에 중앙고속도로를 어떤 경유를 하시게 되다면은
단양 휴게소에 한번 들려서 단양 적성비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일 겁니다. 보면은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강 상류를 점령했다는 증거고요. 한강 하류를 점령했다는 증거로서는 뭐가 있을까요? 북한산 비가 있습니다. 북한산 순수비. 서울에 있죠. 서울 북한산 매봉에 있습니다. 너무 많이 훼손이 돼서요. 이게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와 있고요. 현재 원래 있었던 곳에는 단양 적성비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념비만 이렇게 있고요. 원본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강 하류까지 점령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순수비입니다. 순수비는 왕이 직접 가서 세운 걸 순수비라고 그러고요. 단양 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왕이 직접 가서 세운 비석은 아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국의 왕 중에서 우선 기억을 하셔야 될 근초고왕, 고구려, 장수왕, 신라진흥왕은 한강 점령 시기와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타 이제 왕들은 지금 자료에 보시면은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 나와 있죠. 또 다음 장에 보시면은 백제 근초왕 밑에 누가 있어요? 성왕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신라의 내무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세기 지증, 법풍, 진흥왕의 업적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의 업적에 하나하나 내용들은 여기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외 팽창했던 시기를 당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은 5세기 고구려, 백제 4세기, 신라 6세기 때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좀 학습을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대간에서 4세기 때 지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4세기 때. 자, 5세기 때 지도도 한번 그려보죠. 5세기 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세기 때 지도도 한번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 7세기에서 10세기. 그러니까 통일신라하고 발해가 있었던 시기죠. 남북국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세기, 10세기 때의 지도까지 해서 살펴 한번 봅시다. 일단 한강을 한번 그려보죠. 한강을. 남한강, 북한강이라고 합시다. 한강이라고 가정하고요. 한강입니다. 위쪽은 이제 북한강이고 밑에는 남한강이 됩니다. 한강이 자, 봐봐요. 여기서 1에서 2로 흘러갑니까? 아니면 2번에서 1번 흘러갑니까? 1에서 2로 흘러갑니다. 즉, 한강의 방향은 흐르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북한강입니다. 내려와서 양수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갑니다. 양수리는 두물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양평 쪽에 그게 양수리, 경기 남양주시 쪽이죠. 양평이 아니라 남양주군요. 그죠? 거기에 두물머리라고 순우리말입니다. 양수, 두 물이 만난다고 해서 양수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북한강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남한강에서 흘러서 만나서 서울을 통과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굳이 제가 한강물이 흘러가는 방향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디냐라고 하면은 예전에 아주 옛날입니다. 온라인 강의에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더니 이 방향을 얘기하지 않고 여기가 상류고요. 상류 쪽에 단양 적성비, 하류 쪽에 북한산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상류고 하류고 이렇게 했더니 어떤 학생이 질문해 왔습니다. 뭐라고 했냐 했더니 선생님 물이 어떻게 밑에서 위로 흘러갑니까? 그렇죠? 보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여기가 왜 상류고 여기가 하류입니까? 여기가 하류고 여기가 상류 아닌가? 물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낙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해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학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평면상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구는 편편합니까? 둥굽니까? 어떻죠? 편편하죠? 그런가요? 무슨 편편합니까? 지구는 둥글잖아요. 배가 멀리 배가 이렇게 또 가까이 육지로 폭으로 들어올 때 배가 이렇게 보입니까? 수평적으로 보입니까? 배 앞면이 먼저 보입니까? 앞부분이 먼저 보이잖아요. 지금은 둥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는 앞이 보이고요. 지가 둥그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에 여기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구를 뚝
반대편, 지구 반대편, 여기는 어디예요? 남미 쪽이죠. 페루, 브라질, 예? 뭐 이쪽 남미 쪽이거든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남미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거꾸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 흐르는 방향을 여기가 상류, 여기가 하류 이렇게 이제 설명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상류고요, 여기가 하류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상하류를 보자는 건 아니고요. 4세기 때에 한강은 누가 차지했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예요? 백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영토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 어디요? 고구려, 여기 어딘가요? 백제, 여기는 신라입니다. 여기는 가야입니다. 가야. 가야는 금관가야와 후기가야, 대가야가 있는데 전기가야가 금관가야입니다. 김수로에 의해서 건국이 됐다는 거고요. 김수로 왕의 형이 누구냐면은 이진아시라는 사람입니다. 이진아시라는 사람은 대가야를 건설했던 사람이에요. 대가야를 건국했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때는 지금 금강가야가 더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금강가야, 뭐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등에서 6가야가 있잖아요. 그 6가야가 있는데 그 중에 전기가야 이꼴 금강가야, 후기가야, 대가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야는 다 속속들이 볼 필요 없습니다. 그 금강가야는 중심이 어디냐 그러면 어디예요? 지금의 김해입니다. 김해. 대가야는 지금의 고령이 되는 겁니다. 여튼 4세기 때 한강을 점령했던 나라 어디다? 백제다. 그래서 백제가 한강을 찾아왔을 때 이때 수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신라 수도는요, 내내 금석입니다. 신라는 4세기, 5세기, 6세기 통일 이후에도 내내 어디예요? 금성이 되는 겁니다. 경주예요. 그러면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 수도 볼까요? 고구려는 어디냐 그러면 고구려 주몽이 고구려 건국했던 곳은 졸본이냐 졸본. 그러니까 북부여에서 동부여로 왔다가 동부여에서 해모수에 서자 누가 주몽이 태어나서 아래서 태어나서 그 해모수의 적자였던 대소 왕자의 핍박을 받지요. 그래서 주몽이 어디로 옵니까? 졸본으로 내려와서 졸본 내려왔더니 5개 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게르부의 소소노라고는 여인을 만나는 거죠. 의도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주몽이 사실은 동부에 살고 있었을 때에 예시라는 여인과 혼인관계에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나중에 얘기입니다만 유리라고 하는 아들도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소 왕자의 박해를 받고 졸본으로 내려왔더니 아무 이제 신분은 왕자지만은 뭐 서자 출신이지만은 왕자지만은 돈이 없어요. 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5부족 중에 하나였던 게르부의 소소노라고는 여인을 만나는 거죠. 소소는 사실은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만 둘이 있었거든요. 비류하고 온조입니다. 혹간 주몽의 아들로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주몽의 아들은 맞습니다.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주몽과 비류와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 아니고요. 이 중에 소소노의 두 아들인데 이 애는 이제 주몽을 의붓 아버지로 소소노 어머니가 재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붓 아버지로 새 아버지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경제적인 실리를 얻기 위해서 소소노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사실 소소노는 주몽이 혼인한 줄은 몰랐거든요. 나중에 유리가 찾아와서 비류하고 온조에게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줄 것 같았는데 왕위를 누구한테? 유리에게 넘겨주고요. 그리고 또 왕후도 자기 이제 왕후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왕후도 같이 내려왔었던 애씨, 유리의 어머니죠. 주몽의 본처입니다. 얘한테 왕후를 주고 그리고 자기 이제 소후, 그러니까 어떤 그 첩이죠. 밑으로 강등시키고. 그러니까 소소노하고 비류하고 온조가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한강 쪽으로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소소노라고 하는 여인이 돈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이제 경제적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처의 조선상고사를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소소노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높이 해놓습니다. 고구려하고 어디를? 백제를 건국한 여인이다. 고구려하고 백제 창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류 온조가 내려와서 온조에서 이제 백제가 건국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고구려는 주몽에서 졸본에서 건국됐다가 2대 왕이 누구예요? 유리왕이에요.
유리왕대 때에 어디로 1세기 때에 국내성으로 수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4세기 때는 고구려는 국내성입니다. 백제는 한성입니다. 서울의 석촌동 쪽 부근이 바로 백제 한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 때 이제 삼국의 수도를 정리하면 되겠고요. 5세기로 하겠습니다. 5세기는 이제 누가 한강을 차지했나요? 고구려가 차지합니다. 이때 이제 영토는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이런 상태입니다. 얘가 고구려가 되는 거고요. 백제가 되고요. 여기는 신라가 됩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가야입니다. 근데 여기 가야의 중심 어디냐면은 6가야 중에서 어디예요? 대가야예요. 대가야입니다. 금강가의 중심이 어디라고 있죠? 김해입니다. 김해. 대가의 중심은 경상북도 고령 쪽이에요. 고령. 그래서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세력이 넘어갔다가 대가야도 562년 신라에 병합되면서 6세기 중엽에 가면은 대가야는 없어져요. 물론 금강가야도 532년 신라 법흥왕대 때에 병합이 됐고 대가야는 562년 신라 누구 때요? 진흥왕대 때 신라에 병합이 됐습니다. 금강가야 세력 중에서 신라에 들어가서 좀 성공한 가문 중에 하나가 김유신계죠. 김유신 금강가야입니다. 김유신의 아버지가 김서현이고 김서현의 아버지가 김무력이고요. 그 다음에 김무력의 아버지가 김구혜입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의 4대 때에 4대 할아버지 때 신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옥천, 충청 옥천입니다. 관산성 전투라고 해서요. 신라 진흥왕이 백제 성왕을 죽일 때 이때 진흥왕이 성왕을 죽인 건 아니고요. 금관가야계의 김무력 있죠. 그러니까 김유신의 할아버지입니다. 김무력 장군이 성왕을 죽여요. 그 김무력 다음에 김서연, 그 다음에 김유신 김춘추 시대 때 연계해서 삼국 통일을 주도했던 그 김춘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가야의 대표적인 김유신 가문이 있고 대가야 그러면 신라에 들어갔던 음악가 중에 누가 있어요? 우륵이 있죠. 충주에 가면 탄금대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대가야가 멸망했다. 즉 자기의 조국이 망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아주 구슬프게 가야금을 탔다. 그래서 탄금입니다. 충주 쪽에 있습니다. 충주 고구려비 중원고구려비 박물관하고요.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승용차로. 여기는 또 조선시대 때 외란 때에 그 신립 장군이 배수의 진을 쳤던 그러니까 뒤에 남한강 있잖아요. 배수의 진을 쳤던 곳이 바로 탄금대 전투 쪽이죠. 쳤죠. 그래서 서울로 들어온 길목이 뚫린 겁니다. 그래서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의지로 몽진하는 도망을 가는 이러한 또 과정도 있었어요. 그 탄금대 충주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금강가의 김유신과 대가의 우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수도를 한번 봅시다. 고구려는 국내성 통부에서 장수왕대 때에 427년에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평양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백제는 원래는 어디였어요? 한성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웅진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427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내려옵니다. 장수왕의 업적이 한번 보실래요? 평양천도가 있습니다. 평양천도의 의미는 수도로 옮긴다는 것은 왕권 강화의 의미가 있고요. 고구려의 남진 정책의 의미가 있고요. 서해안 진출을 확보해서 서해안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내려옴으로 인해서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한 목적,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백제하고 신라가 손을 잡는 거죠. 이게 나제 공수 동맹입니다. 433년 백제 비왕과 신라 눌장 간에 나제 공수 동맹이 체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장수왕의 남진을 막았습니다만은 장수왕이 머리를 쓰는 거죠. 백제 왕이 누구냐면 계로왕입니다. 장수왕 때. 계로왕 그러면은 바둑광으로 기억돼요. 바둑광. 요즘에 이창호 구단이라든가 옛날 조훈현 구단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바둑에 아주 푹 빠진 사람이에요. 바둑에. 그래서 이제 장수왕이 머리를 좀 쓰는 거죠. 도림이라고 하는 간첩 승려를 보냅니다. 고구려 승려입니다. 도림은 간첩 승려를 보내서 계로왕하고 바둑을 두게 하는 거죠. 한 번 이겼다가 한 번 져줬다가 땡겼다 늦췄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에 푹 빠지게 하는 겁니다. 정사를 안 보는 거예요. 이때 장수왕이 내려와서 계로왕을 죽입니다. 아, 괴로워. 그러면서 죽었대. 그래서 계로왕이라고 그래. 농담. 자, 그래서 계로왕이 죽고 문주왕제 때에 한상에서 어디로 왔어요? 바로 웅진으로 수도를 천도했습니다. 웅진. 어딘가요? 공주입니다. 공주도 굉장히 배타적인, 또 지역들은 폐쇄적인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색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나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지역적인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똘똘 뭉쳐있는 어떻게 뭐 긍정적인 좋은 측면도 있죠. 어떤 그런 지역이 공주예요. 그래서 이제 문주왕제 때 공주로 옮겼어요. 신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의 중심은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고령이 되겠죠. 이게 5세기 때 옮깁니다. 그리고 장수왕은 한강 상류까지 내려와서요. 여기다가 뭐를 세웠어요? 바로 중원 고구려비를 세웠습니다. 이게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금성문 중에 하나예요. 중원 고구려비입니다. 물론 광개토왕 비문도 장수왕의 업적이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한강 점령만 두고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4세기 백제가 한강을 차지했었을 때에 어디 갑니까? 바로 요서. 요서는 여기가 요하강이 있었죠. 요동, 요소 그렇죠. 요서. 그 다음에 여기는 선둥반도죠. 일본의 큐슈까지 진출합니다. 고대 상업 세력을 형성했던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6세기로 하겠습니다. 그 6세기 때 한강은 누가 차지했느냐? 신라가 차지하죠. 이때 영토는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고구려고요. 여기는 백제입니다. 여기는 신라입니다. 가야를 여기다 그려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시도가 돼버려요. 왜요? 진흥왕제 때에 신라에 완전히 대가야를 끝에서 병합이 됐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6세기 때는 6세기 진흥왕 562년 이 이후에는 가야는 없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세웠다라고 하는 단양적 성비. 이 금성운 중에 단양적 성비는 순수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순수비라고 하는 것은 왕이 직접 가서 세운 비석을 뭐라고 그래요? 순수비라고 일합니다. 순수비. 왕이 직접 가서 야 여기까지 우리 땅이다. 야 말뚝 하나씩 퍼거나 해놓은 거죠.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강 하류를 점령하고 세웠다는 북한산비, 대가야를 쳤던 창녕비, 함경도까지 진출했다는 증거로 마울령비, 황초령비를 씁니다. 4개입니다. 순수비는 바로 황초령비, 마울령비, 북한산비, 창녕비. 여기에 4개 순수비고요. 단양적 성비는 순수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 하류를 통해서 중국과 다이렉트로 수교할 수 있는 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구려 수도는 어딜까요? 6세기 때. 고구려는 장수왕대 427년에 평양천도 이후에 계속 어디예요? 평양이 되는 거죠. 백제는 어디냐면은 이건 웅진이라고 그랬죠. 공주입니다. 웅진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사비. 지금 어딘가요? 부여죠. 부여도 조금 그 배타적인 폐쇄적인 그런 지형이기도 합니다. 특히 귀족들의 토착 세력들의 어떤 세력이 강했던 그런 지역이 부여예요. 사비거든요. 그래서 무왕이 있죠. 신라의 그 선화공주하고의 로맨스를 뿌렸던 그 무왕 있잖아요. 그 무왕이 수도를 어디로 옮기려고 그래요? 익산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합니다. 익산 전라북도죠. 그러니까 익산에 가면은 백제 왕궁 터도 있고요. 그렇죠? 왕궁 터도. 특히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지역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라고 해서 어디예요? 공주, 부여. 그 다음에 백제 수도 천도는 안 됐지만 어디예요? 익산. 익산에 들어갑니다. 백제 역사 지구. 그래서 공주, 부여, 그 다음에 익산. 이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여행을 한 번씩 해볼 만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무왕대 때였습니다. 근데 무왕대 익산천도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튼 이거는 사비에서 660년에 사비사기 나당연합군에 함락이 되면서 백제는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제 수도는 이렇습니다. 평양, 금성, 그다음에 어디? 사비가 되는 거죠. 가야는 없어야 됩니다. 6세기 때입니다. 그런 이제 7세기, 10세기 이제 통일 이후 상황이죠. 이거는 남북구시의 때입니다. 그래서 신라 삼국 통일로 인해서 그어진 영토는 어디예요? 대동강 원산만이죠. 대동강 원산만 이북엔 어딘가요? 이거는 통일신라. 남국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어디죠? 발해가 되는 거죠.
남북국 시대. 이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18세기 실학자 누구예요? 유득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수나라에서 어디 옵니까? 당으로 넘어오죠. 당. 그 북쪽에는 돌골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골, 당, 발해, 통일신라 이거는 일본도 있죠. 외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7세기, 10세기 때의 그 관계인데 통일신라의 왕 중에서 통일신라가 중대를 주로 얘기하는데요. 상중하대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왕이 누구냐면은 신문왕입니다. 이 신문왕의 업적은 꼭 기억을 하세요. 항상 출제가 되거든요. 자, 자료에 보시면은 통일신라의 신문왕의 업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신문왕의 업적은 궁극적으로 뭐 하자는 거냐 그러면은 왕권 강화다. 신문왕의 왕권 강화책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신문왕의 왕권 강화의 핵심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죠? 육두품들입니다. 골품제도에서 육두품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육두품은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조선을 건국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성계죠. 이성계와 누구하고의 만남인가요? 정도전이죠. 우리가 이제 조선 건국자는 이성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성계는 바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는 허수아비예요, 사장. 허수아비입니다. 실질적인 조선의 건국의 주역은 정도전이죠. 정도입니다. 이런 관계라든가 또 조선의 세종 그럼 누가 기억나십니까? 세종의 체제를 서포트해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황희죠, 황희. 황희 정성 그러잖아요. 황희와 세종과의 만남.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짝을 이렇게 이뤄가지고요.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문왕의 이 왕권 강화 정책의 핵심 참모 역할 같은 사람 누구라고요? 육두품. 자, 이런 신문왕의 업적들은 교재 프린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라의 신문왕을 염두에 기억을 하신다면은 발해에서는 누구를 기억을 하시냐? 그러면 발해에서는 문왕, 무왕 다음에 누가 나오죠? 8세 우방에 문왕이 나옵니다. 이 문왕의 업적을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됩니다. 문왕 앞이 무왕이라고 그랬죠. 한자는 문무할 때 무자고요. 이 문왕은 문무할 때 문자입니다. 인문 문자예요. 이때는 무자가 들어간 사람은요, 좀 칼로 통치한 사람이에요. 칼. 문은 신문할 때 문입니다. 문왕할 때 문입니다. 붓으로 통치한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의 시호에서 이런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왕의 업적들 역시 나와 있죠. 뭐 세세한 내용들 여기서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문왕의 업적이라든가 신문왕의 업적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 두시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세기 때는 백제 중심으로 해서 근초광, 5세기 때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뭐 광개토왕이나 장수왕, 6세기는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지증, 법풍, 진흥할 때 그 진흥왕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고 7세기, 10세기에서는 통일신라의 신문왕, 그 발해에서 누구죠? 문왕. 여기에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얘기할 것은 여기서 끝날 것은 아니겠지만은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단원에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뒷장에 보시면은 기출문제 세 문제를 제가 부록으로 넣어놨습니다. 1번 한번 보시면은 이게 영락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입니다. 연호 사용은요, 안으로는 왕권이 강화가 됐다. 밖으로는 중국과의 대등함이다. 이걸 의미합니다. 이게 연호 사용의 의예요. 연호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왕 때, 신라 진흥왕 때 가면 연호가 한 3개인가 나옵니다. 연호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죠? 자꾸 쇄신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왕권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연호가 많이 사용됐다는 것은 그러한 정치적인 의미하고 연계를 좀 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락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이제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딱 보면은 광개토왕 비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광개토왕 비문에 나와 있는 기억의 결과, 자, 10년, 영락 10년, 경자의 왕 누구죠? 광개토왕이죠. 보병, 기병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권하였다. 이거 뭐냐면 4세기 내문왕대 때입니다. 4세기 내문왕대 때에 외구의 노략질을 막 받는 거예요. 외구의 노략질.
그래서 친선관계였던 두 나라 친선관계였었던 내무랑이 고구려 광개토왕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광개토왕이 보병,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왜구를 막아냈고요. 이때 신라의 고구려 군대가 주둔했다. 친선관계에 따른 증거 유물이 뭐예요? 호우입니다. 앞에 나와 있죠? 호우. 청동 그릇이에요. 청동 그릇. 이 호우가 나와서 이 무덤을 호우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46년 광복 이후에 최초로 발굴된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우를 통해서 친선관계를 확인하고요. 뭐 이제 백제하고 일본과의 친선관계를 보여준 유물은 뭐가 있습니까는 뭐요? 칠지도. 근초 왕조 때 보냈다는 칠지도. 가지가 7개 달린 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신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는 내친구에 낙동강 하류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금관가야가 있었어. 근데 고구려가 내려오니까 금관가야 세력이 위축이 돼. 그리고 가야는 어디로? 대가야로 중심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금관가야는 이때 신라에게 멸망하고 대가야도 발전해 가다가 이때 신라에게 병합이 돼서 가야는 고대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는 고구려의 광개토왕의 군대가 5만 명이 신라에 들어와서 나타난 영향은 뭐냐?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나갔고 고구려가 또는 가야가 금강가에서 어디로? 대가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 답은 두 개입니다. 그 중에 답은 하나네요. 뭐죠? 1번인가요? 고구려가 신라 내정 간섭을 강화했다. 이런 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광개토왕 비문의 내용, 사료, 자료 해석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에 왕이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에서 소판 김흠돌, 신문왕의 장인입니다. 신문왕 즉위년에 김흠돌이 흥원, 얘네라고 연합해가지고요. 사위를, 신문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신문왕은 육두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왕권 강화 정책을 단행하는 겁니다. 이건 언제 신문왕의 정책을 묻는 겁니다. 신문왕의 정책은 항상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발해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해가 건국된 지역은 우리가 한국사 개관에서 봤었습니다. 고구려 땅에서 고구려 유미 주축이 돼서 그 땅에서 발해가 건국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발해는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다. 러시아는 아니다. 러시아사다. 우리는 남북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발해란 나라를 놓고 제각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자기네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왜 발해를 한국사로 얘기하느냐? 이건 우리의 민족의 주체성을 찾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뭐 지배층은 고구려인이었고 외국에 파견한 사신들은 대부분 고구려 고시였고 또 일본에서는 발해를 고려라 하고 고려국이라 하고 발해 사신을 고려의 사신이라고 그러고 또 발해도 스스로 고려국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려국왕. 그래서 고려는 고구려를 얘기합니다. 장수왕제 때요. 국호가 고구려에서 고려로 잠깐 바뀐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라고 그래요. 또 문화적으로는 온돌장치, 남방장치 얘기합니다. 불상, 또 모주림 구조, 이 굴식 돌방 무덤의 천정 구조를 얘기합니다. 또는 뭐 석등이라든가, 돌사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화적으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자료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답은 온돌장치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죠. 계속 반복이 돼서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특히 지금 봤던 문제는 다 올해 2018년 국가직 시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고대과의 정치적인 내용들, 전반적인 뭐 정치 조직까지는 볼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만은 고대 국가란 이런 나라다,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그 고대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길만 좀 제시해주는 그런 강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5강이죠. 5강에서는 신라 사회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